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잠깐 되짚어보고 난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아마 장학행정부터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학의 이제 초기 개념이 그 교사를 감시 감독하는 거에서 이제 교사들 전문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학의 발달 과정으로 왜 관리장학 시대, 여기서는 관료적 장학이 성행했었고, 그 다음에 협동장학 시기에는 인간관계라는 영향을 받아서 방임적인 장학이 많이 대두되었다. 그러다가 수업장학 시대에는 바로 임상장학이 이제 중시되었고, 발달장학 시대에는 바로 수정주의 장학과 인간자원장학이 등장을 했는데, 특히 인간자원장학이 교사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학교 효과성이 올라가면 교사를 만족시키는 거에 관심을 가져서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학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게 이제 교내 자율장학의 종류들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약식장학, 일상장학이라는 거.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지도 조언해 주는 거라면,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게 발전장학보다는 이제 임상장학의 의미가 있었죠. 코간이 이제 제시를 했고,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교실 수업 행위, 그러니까 수업 기술 개선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장학 담당자와 교사가 쌍방적인 동료 관계를 지향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료 장학은 동료 교사들끼리 서로 장학을 해주는 건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교사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든가, 의사 교환이 자유롭다든가, 서로 간에 너무 현실적인 지도 조언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동료 관계 같은 걸 증진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장학, 차등장학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글래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사의 개인차에 따라서 장학을 다르게 해줘라. 그래서, 초임교사라든가 수업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임상장학이 필요하고, 혼자 일하기 좋아하는 교사들은 자기장학이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교사에게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게 동료장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자기장학이 등장을 했죠. 자기장학의 방법으로는 이제 자기의 수업을 녹화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고, 뭐 교육청 같은 데 방문해서 지도 조언을 얻는 방법이 있었고, 뭐 대학원 같은 데 진학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가장 이상적이지만 단점은 이제 뭡니까,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컨설팅 장학이라는 것도 있었죠. 예, 그래서 장학과 관련해서 꼭 교육계 안에 있는 인사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계와 관련 없는 어떤 외부의 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학교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컨설팅 장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리들이 있었죠. 전문성, 독립성, 자문성, 일시성, 교육성, 자발성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컨설팅 장학의 원리로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학원으로 오셔서 이제 교육심리학 부분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이제 교육심리학의 이론 크게 네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배웠던 기억나시죠? 정신분석학.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무의식 개념을 제시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의 초기 경험을 강조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는 심리학을 과학으로 이제 정립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외현적인 행동에 관심을 갖고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서 그 외현적인 행동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것이 행동주의. 이에서 인본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인간을 보다 적극적,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하면서 인간의 자아실현을 강조를 했고, 인지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인지, 도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라고 배웠어요. 자, 학습의 지적 특성으로 와서는 뭐 지능검사와 관련해서 이제 최초의 지능검사는 비네가 제시를 했고, 하지만 IQ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게 터먼이었죠. 바로 그 사람이 제시한 IQ는 비율 IQ였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던 것이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가 힘들고, 그 다음에 연령이 증가하면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계산이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웩슬러의 편차 IQ가 나왔죠. 그래서 동연령 집단의
지능을 정성분포로 만들고 그 안에서 나의 지능이 상대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로 이제 IQ를 제시를 하는 편차 IQ.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IQ가 바로 편차 IQ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능지수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해라. 유의점 한 7가지 우리가 배웠어요. IQ는 지적 기능의 하나로만 생각을 해야 한다든가, 너무 과잉 해석을 하지 말라든가, 하위 요인의 변산에 유의하라든가, IQ는 점수대로 생각을 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능 이론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사람은 스피어만의 이요인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의 지능이 G요인과 S요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 G요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고, G요인은 바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하던 간에 필요한 공통적인 인간의 정신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 카텔과 혼의 이제 지능 이론을 보면은 카텔과 혼은 G요인을 다시 2가지 지능으로 나눴죠. 그게 바로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지능은 연령에 따라 변하는 지능이라 청년기에 절정을 이루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떨어지는 게 유동지능. 그래서 개인의 어떤 독특한 사고력의 정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억력이라든가 어떤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 정보 처리 속도와 관련이 있는 게 유동지능. 이에 비해서 결정지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연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연령이 그러니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점점 좀 커지는 게 바로 이 결정지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와 관련된 능력이다. 그래서 이해력이라든가 어휘력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길포드는 인간의 지능을 3차원의 모형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은 3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내용, 결과, 인지활동 차원이었죠. 그래서 각각 이제 6가지, 5가지의 이제 요소들이 있다 보니 이걸 다 조합하면 총 180가지의 지능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길포드의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발달한 사람은 없고, 사람에 따라 특히 내용 차원의 그 5가지 중에 사람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어떤 사람은 청각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인지활동과 관련해서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렴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발산사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단위를 잘 산출해내는 사람이 있고, 유목이 혹은 관계를 잘 산출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머리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이제 길포드였고, 무엇보다 길포드는 창의력에 이제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창의력 연구에 어떤 문을 연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능의 어떤 계열을 많이 확장시킨 것은 의의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이론이 복잡해서 그 180가지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말이 180가지지 이게 우리가 일일이 이거를 모두 다 지능의 요소로 검증을 하거나 이러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모델이 복잡한 거, 이게 문제다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가드너는 인간은 서로 다른 9개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중에 본인의 강점 지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언어, 논리수리, 신체운동, 음악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적 지능, 자연관찰지능, 실존지능, 예, 이렇게 9가지 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의 의 중에 하나는 지능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확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언어, 논리, 수리 이 정도만이 지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대인관계 지능이라든가 실존지능, 과거에는 지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지능으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지능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 또한 이제 지능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지능 검사 개발,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언어, 수리, 논리 이런 것들만 지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지능 검사도 언어 능력이라든가 뭐 수리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측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 지능,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이게 무슨 시험을 받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인관계 지능은 얘가 직접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얘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는지를 봐야만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시험을 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능 검사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제 뭔가 그런 지필고사 위주의 지능검사였던 거를 보다 다양한 지능검사의 방식으로 또 변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었죠.
각각의 지능이 개별적으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강점 지능에 맞는 교육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학습 혹은 뭐 재능 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를 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능 이론들, 뭐 EQ라든가 MQ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드너의 의의라고 한다면,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프로젝트법에서 의미가 있는 게 PIFS하고 아치프로펠 이 두 가지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PIFS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어떤 학문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아이의 개인 내적 지능과 대인간 지능이 얼마나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고, 이에 비해서 아치프로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교육과정 평가 프로그램인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영역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의 예술 형태를 강조한다라는 것, 그게 미술, 음악, 그 다음에 장문이었고, 그 다음에 평가 방식으로는 프로세스 폴리오를 이제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스턴버그의 지능 3원론, 사실 이게 좀 가장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가드너가 한 2년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턴버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인간의 지능을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그래서 구성지능, 경험지능, 상황지능 세 가지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구성지능은 분석하는 기능을 하고, 경험지능은 창의적인 기능을, 그다음에 상황지능은 실천하는 기능을 한다. 근데 요 세 가지의 기능이 조화를 이뤄야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성공지능의 개념을 이야기한 게 바로 스턴버그였죠. 자, 스턴버그가 얘기하는 구성지능은 바로 기존의 지능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행동과 관련된 개인의 정신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위요소, 수행요소, 지식획득요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험지능 같은 경우는 창의력이나 통찰력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험증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어떤 이제 기존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잘한다고 했죠. 선택적 보호와 선택적 결합, 선택적 비교 이 세 가지의 능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황지능,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사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현실 상황의 어떤 적응력을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 상황에 적응한다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즉 정말 말 그대로 기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도 이제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기존 환경을 나에게 유리하게 형성하는 것, 예, 그것도 적응이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아니면 세 번째 여러 가지 그 환경들 중에 자기가 맞는 새로운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적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지능은 IQ와 무관한 어떤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 스턴버그는 이 상황지능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진도를 저번 시간에 나갔던 부분입니다.